창조의 기쁨, 불모지 한국 문학의 새로운 터전을 일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솔한 믿음, 우리 시대 지성인으로 고뇌의 믿음을 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의 문을 열 문화 CEO 이어령. 더 리더 이어령 2부에서는 남다른 통찰력과 해안으로 그가 제시한 시대적 키워드를 들어봅니다. 선생님 뭐 창조학교 만드신 게 또 그런 취지시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창조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상당히 중요한 화두를 사회에 던지셨는데 사실 이렇게 현실을 돌아다 보면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그런 걸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부족한 것보다도 창조적인 사람이 왕따를 당하잖아요. 창조라는 건 지금까지 없었던 거, 지금까지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국면을 허쳐나가자. 그러니까 똑같은 사회가 질서정연하게 어제 일어났던 일이 오늘 일어나고 오늘이 내일 일어난다면 사실 창조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드니까. 그런데 어제 방식으로는 오늘 안 되고 오늘 아는 지식 가지고는 내일 안 되는 급변하는 상황 하에서는 반복한다든지 습관, 숙련공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힘을 발휘 못하죠. 한석봉 어머니는 한석봉이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불 끄고 흰떡 쓸고 가래떡 쓸고 너는 글씨 써라. 그건 숙련공 만드는 거예요. 불 꺼놓고서도 쓸 수 있다. 그건 지금 기계가 다 해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사회가 옛날과 달리 창조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령 미국의 경우에 지금 금융 파동으로 전체가 완전히 그 금융기관이 몰락을 했습니다만은 애플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은 금년도 후반기에 실적표를 보면은 딴 데는 다 떨어졌는데 이 두 개만 좋습니다. 똑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곡선이. 근데 지난 4년 동안의 주식 동향을 보면은 구글하고 애플은 다른 회사인데도 한쪽은 가제트라고 해서 이제 하드웨어 쪽을 팔죠. 그렇죠. 아이팟이나 뭐 이런 걸 팔고 이쪽은 순전히 인터넷에서 검색 그 엔진 가지고 작은 그 광고 애드센스니 뭐니 해가지고 이 광고를 합니다만은 전혀 다른 회사인데도 실적표를 보면은 꼭 쌍둥이 누가 그 같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파도를 그려갑니다. 수익성의 차이는 있지만 오르고 내리는 폭은 똑같다는 거죠. 흐름은 비슷하다고. 이건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기업이 창조적이면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가 있고 또 이런 독자들이나 이런 이 소비자들이 저 회사는 틀림없다. 왜? 창조적인 거니까 이번 어려움도 또 창조적인 거로 돌파하리라. 그러니까 주식을 내다 팔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락하는 경우가 없다. 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때문에 현재의 수익성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이 오늘보다 좋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전에다 투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그냥 올라가면은 막 사고 내려가면 투매하고 이래가지고야 그 기업이 창조가 자본이 되는 시대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자본이 된다든지 또는 그 문화가 자본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을 소위 소셜 이 사회적인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는 말도 있고 휴먼 캐피탈 여러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크리에이티브 캐피탈, 창조적인 그 능력이 바로 자본이 되는 사회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제는 석유 시대도 지났다. 빵 파지 마라. 시추하고 다니지 마라. 가슴하고 머리 파라 하는 얘기를 저는 10년 전부터 계속했는데 그저 문학하는 사람의 낭만적인 얘기로 알았지만 현실이 됐지 않느냐. 머리 파라. 가슴 파라. 이러한 우리는 13억의 그 거대한 그 대륙 그리고 1억 2천의 기계적으로 그렇게 잘 짜여진 소위 근대화로 우리보다 100년 앞섰던 일본 그 두 나라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또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과 머리에 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참 고통과 그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한국인의 가슴과 머릿속에다가 보물을 주셨거든요. 그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구한말에 이제 한국에 와서 금 캐러 온 사람들이 다 망해가지고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한국의 금은 땅이 아니라 한국인의 가슴 속에 있었네. 이 말을 남기고 간단 말이죠.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당시 정적 속에서 굴렁쇠를 굴리던 어린 꼬마아이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민족의 창조성을 널리 알린 이 명장면을 탄생시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이 시대 지성인 이어령 씨라고 하는데요. 동양과 서양, 옛날과 오늘의 비교를 통해 문명의 미래를 진단하는 이어령.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 나라가 민족이 이제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해오고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창조 시대로 가는 데서 어떤 창조적 DNA를 이제 뭐 부여받은 이런 또 행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민족적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뭐 유태인들의 노벨상 탄 사람들이 그 3분의 1이 유대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많은 노벨상 우리 하나도 못하고 있지만은 3분의 1 유태인들인데 그것이 어떤 나라에 유태인들이 세계에 퍼져 사니까 어디로 간 나라, 좋은 환경에서 타는 것이지 어느 다른 데로 간 유태인들은 못 타요. 예. 다시 말하자면 재능이 있어도 환경이 좋지 않고 기회가 없으면은 소용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창조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DNA에 있다고 사람들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워낙 고통스럽고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다른 나라보다도 유태인들처럼 쫓기진 않았지만 한 곳에 있으면서도 끝없이 중원을 차지하는 강대국들 또는 해양으로부터 밀려오는 세력들 때문에 정말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이 모험이었죠.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유태인과 마찬가지로 지식, 상상력, 창조력이었다 이거죠. 예. 그것이 지금까지는 부정적으로만 됐는데 환경이 좋아지고 긍정적으로 되니까 아 우리 애들 지금들 이렇게 보면 자 입시에 시달리긴 하지만은 예. 아 세계 어디 갖다 놔도 우선 인물부터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크고 난 요즘에 그 여성들 도우미 보면요 저 도우미 아니다 약코 죽이는 사람들 야 그 절대 도우미 이렇게 높은 사람들 자꾸 하지 마라. 그 미모가 뛰어납니다 요즘. 미모도 뛰어나고 키가 이런 데 가면은 꼭 서양 사람들, 서양 하리우드 미녀들을 지나가는 것 같아서 쟤들이 우리 선조가 참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새끼밥 먹고 키도 크지 못했던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들 키라는 게 160이면 제일 큰 키인데 새끼 밥 먹는 거 문제를 해결한 거는 당연한 것을 해결한 거니까 지금까지 경제 성장한 건 사실상 너무 자랑할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를 남들이 당연하게 한 걸 우리도 한 것뿐이에요.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새끼 밥 먹고 그 다음에 뭘 했냐. 집 짓고 내 집 마련하고 그 다음에 뭘 했냐. 집 마련하고 새끼 밥 먹는 게 목적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돈 버는 게 문제였지만 지금부터는 돈을 어떻게 창조적인 데로 쓰느냐. 돈이 창조의 원동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거꾸로 창조력을 파괴하느냐. 이제는 질문을 좀 저희 사회적 이슈 쪽으로 좀 돌려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 이제 말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여러 가지 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 핵심으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 뭐 인간의 이제 욕심과 탐욕의 문제가 이제 사회적 재앙을 초래하지 않았느냐. 근데 뭐 자본주의라는 게 선생님 더 잘 아시지만은 그 욕심이 사회를 끌고 가는 동력이 되지만 또 어느 순간에 가면 또 재앙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데 그런 문제를 좀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자본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건전하게 발전하는 방향이 될지. 우리가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그 신문이나 이런 것만 적당히 보고 칼럼만 읽어가지고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게 물론 탐욕한 자본주의 시장,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레세페르 정책, 자유방임 정책 그런 데서 야기된 게 아니고 발단은 물론 그 후엔 그렇게 됐지만 발단은 정치에서 온 거예요. 이게 사브프라임이니 뭐니 해가지고 부동산 과열된 것이 발단이 어디서 왔습니까?
클린턴이 바로 빌 클린턴이 내 집 갚기 그래서 돈 없는 사람도 집 마련해 주겠다. 뭐. 정부가 커질수록 관외심이 커질수록 통제력으로 뭔가 시장을 조정하려고 할수록 엄청난 파동이 온 걸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1930년에 불황이 뭘 낳습니까? 나치라고 하는 전제주의를 낳지 않았습니까? 예. 전 세계의 정치 권력의 비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뭐가 나왔습니까? 전쟁이 터졌지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위기가 왜 발생했느냐, 어디에서 생겼느냐가 아니라 금융위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느냐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게 원인을 캐다 보면은 엉뚱한 데로 가게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만 고치면 이것이 나아지려느니 또 옛날처럼 또 사회주의적인 것들이 오면 구제가 되려니 이런 이념적 발상이 아니라 현실에 직면해서 어떤 제도가 그래도 살려야 되고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오르와 나싱식으로 가서는 안 될 거다. 경제 성장 회복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빠른 나라라고 빠른 하는데 나라죠. 예.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또 뭐 그거 하면은 또 뭐 무슨 누구 선전한다 막 이렇게 되니까 뭐를 몰릴까봐 또 말 못하고 참 이게 우리 지식인들의 슬픔인데 어떤 때는 야당 발언, 어떤 때는 여당 발언 그게 지식인이거든요. 한결같이 야당 발언, 한결같이 여당 한다면 당에 들어가지 지식인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언론자이거든요. 근데 이게 파퓰리즘 속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하면은 막 대중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다. 나는 안 그런데. 그럼 말 안 하는 거. 또는 왜곡해서 말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파퓰리즘이고, 이제는 검열관이, 언론을 검열하는 사람들이 관에 있다기보다는 인터넷의 브로거들, 대중들, 시장 속에 있다. 옛날에는 누가 잡아가면 잡아간 사람이라도 아니까 투쟁이라도 하는데 대중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다. 법은 3심까지 있는데 여론 재판은 1심이면 끝난다. 이런 엄청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세력들이 없고 전부 그 부정의 측면에서만 보니까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 되고 역사는 정체되고 불행은 행복을 나누는 게 아니라 불행을 나누는 사회가 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애든 어른이들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희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통찰하는 우리 시대의 지성인 이어령.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지금 일반적인 논의는 탐욕의 문제, 또 시장의 문제로 해서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하는 논의가 좀 지배적인 논의가 있지만 좀 선생님 보시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문제였고 정부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고 손보는 게 중요한 거 시장의 창의력, 힘은 그대로 살려둬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히 보면은 우리가 죄인을 다룰 때도 사형제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몇 개월짜리도 있고 훈방도 있듯이 어떤 사태가 왔을 때는 올로와 나싱으로 제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흑백 논리로. 그러니 자본주의는 틀렸다. 그러니 사회주의는 몰락했다. 이러지 말고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지금 이 인플루엔자 이 신종플루가 돈다 그랬을 때 나라마다 대처하는 게 다 달라요. 중국처럼 말이야 우리 걱정 없어 하는 말들도 있고 영국처럼 나 이거 다 안 맞아. 왜 국가가 전부 맞히는 거야. 난 방역 이거 안 맞아. vak진 안 맞아. 그 부작용이 전에도 있었는데 나 이거 안 맞아.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우리는 참 재미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화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신종플루 그러니까 막 그냥 모두 그냥 망년에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막 학교도 막 이러고 막 이런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빨간 속내가 눈이 난다. 이거 보면 이렇게 과학이 우리가 이 근대 생활을 가장 많이 첨단을 누리는데 아직도 또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나오니까 빨간 속옷이 많이 팔린다. 이제 이런 면도 있으니까 물론 어느 나라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냉철하게 보는 대중은 그런다 하더라도 냉철하게 보는 소위 소셜 리더들, 잘나서 리더가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들만은 뜬 눈으로 사태를 주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아쉬운데 우리 미디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면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것이 많이 있죠. 제 자신이 언론계에 있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뭐 좀 생각해 볼 대목이 많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문제 한번 이제 좀 네.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뭐 외국어 고등학교 뭐 없앤다 그대로 둔다 얘기도 많은데 궁극적으로 보면 하여간 저희 교육이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이고 뭐 봉업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찍어내듯이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창조형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교육의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국가의 100년 대계를 본다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대목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 지금 교육 현실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개선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입시 위주로도 안 하고 뭐 쭉 해야 되지만 또 한 옆에서는 개인이 이 전체 공교육은 그렇지만 개인으로서 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싶다 하는 소위 얼터너티브 이 대안 같은 거는 남겨둬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데서 저런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아닌가. 마녀 사냥을 했다고 해서 마녀가 없어집니까? 진짜 마녀는 딴 데 있는데 마녀 사냥한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참 미국에서 그 마녀 사냥 유럽 같은 데서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그 식으로 한국은 입시에서 일어나는 부조리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마녀 사냥하듯이 어디에다가 뭐 학원이면 학원 뭐 외국어 그 뭐 특고 뭐 그걸 뭐라고 그러죠? 통목고 뭐 이런 자율형 사립고 데다가 그걸 없애는 그럼으로써 그걸 없애면 되는 것 같은 착각 또 마음의 어떤 발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건 마녀 사냥이죠. 가령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그 학교가 명문이 됐다. 그랬다고 그거 없애버리면은 이게 조장한다고 해서 없애놓으면은 누가 경쟁해서 제1의 학교를 만들고 싶겠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특수학교들이 있고 에리트 모이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학시험을 입시제도를 완화하느냐가 아니라 꼭 인류 1등을 나와야지만 되느냐 하는 사회적인 통념을 깨기 위한 제도가 마련하지 않는 한 1등을 죽이면 다음에 또 1등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가기 위해서 또 확실한 미래가 확실한 건 우리나라의 교육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졸업장 아니고 라이센스를 지어주도록 개편돼야 돼요. 모든 걸 라이센스 제도로 바뀌어야 돼요. 1류, 3류가 어디 있어요? 내가 1류면 1류가 되는 것이고 3류면 3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라이센스 제도로 해. 모든 걸 최종적인 사회시험 제도로 해버려요. 그러면 어느 학교를 나왔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나와든 그런 걸 인증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두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넘버원 사회를 만들지 말고 넘버원은 넘버원이 없어지면 넘버투가 또 넘버원 하잖아요. 온리원 사회를 만들어. 그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일. 그 온리원 사회를 만들면 10명이 각각 온리원이면 10사람이지만 똑같은 경쟁을 해서 1, 2, 3등이면 그건 한 사람이지 않냐. 좀 이상적인 얘기 같지만은, 좀 이건 심한 얘기인데, 이렇게는 애들 못 키우겠다, 더. 나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할 때까지, 진 뺄 때까지, 갈 때까지 가면, 다 또 포기하고, 야, 일로 내가, 애들 하지마, 애 버리겠다. 이렇게 스스로 깨달아서 별거 아니라 그거. 그 노력을 딴 데로 얘를 주면, 그때 든 돈, 얘가 밤샘 하던 거를 오히려 집에서 딴 거를 무슨 IT 하든지 우주학을 배우든지 뭐 어디 뭘 해가지고 말이야 집에서 하고
아니 말로 내가 하는 창조학교도 좀 보내고 예. 이래놓은 것이 출세가 빠르다라고 온 국민이 깨달을 때까지 갈 때까지 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거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그 명사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들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부분에 지금 3가지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앞으로 정말 이루고 싶으신 꿈이 계시다면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70 넘으면 정리죠. 일생 동안 해온 것을 정리를 하자. 우리가 사실 호주머니 같은 거 양복 호주머니에서 한번 세관 내보세요. 왜 이걸 여태 가지고 다녔나? 못 쓰는 영수증, 못 쓰는 티켓, 또 메모장 별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여자 핸드백, 남자 호주머니 뒤져보면 버려야 할 게 참 많죠. 이렇게 버리고 정리하는 그러한 것이 저의 마지막 마무리고, 아녀자들이, 여인들이 옛날 어렸을 때 보면은 이불 같은 거, 큰 이렇게 바느질 할 때 보면은 끄트머리다 이렇게 옹침매가지고 이것을 해야, 매듭을 만들어야 빠지지 않는데, 그걸 끝을 생각해가지고 끝을 마무리 안 해놓으면 밤새도록 실로 해온 것을 쭉 빠져버린다는 뒤에서. 이 마지막 이 옹침맨다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 이 옹침매는 거, 그걸 나는 못했기 때문에 그 마무리 짓는 옹침매는 그 바느질의 최종의 단계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난 그걸 안 해놓고 꼬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발단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서 그걸 옹침매 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내 일생 동안 한 게 후루룩 빠지지 않도록, 그것이 저의 마지막 꿈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 삶은 헛되지 않았다 하는 어떤 자신감만 있으면 정말 편하게 어느 때든지 오너라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막 장난하고 놀다가 누이나 어머니나 그만 놀고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우리 놀 일은 많은데 예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 식으로 이제 마지막 부르면 그때 하던 일 그만두고 예 하고 이제 가야 하는, 그러한 누구에게나 겪는 그 마지막을 어떻게 보람 있고 편하고 행복하게 웃어가며 죽을 수 있는가. 그것들이 되게 나이 70 먹은 사람의 꿈이다.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나 울고 태어났지요. 그러나 보는 사람들은 다 박수치고 기뻐했습니다. 웃어줬지요. 그런데 죽을 때는 남들은 다 서러워서 우는데 자기는 빙그레 웃으면서 죽는 거, 이것이 인간의 행복인데 이게 거꾸로 되면 큰일이죠. 애가 태어날 때 말이죠, 옆에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울어요. 저 태어나면 저 애들 큰일 났다. 또 죽을 때는 자기는 죽기 싫다고 막 우는데 옆에 사람들은 아이고 잘 죽었다 해가지고 웃는,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게 마지막 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 원하시는 꿈들이 네. 잘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되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을 나누면서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가슴과 머리를 파야 된다, 또 창조적 자본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이신데도 우리 저희 방송과 또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는 감히 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창조력에 의해서 변화하고 상상력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라고.